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이제 그만 각자 살자는 남편이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웃긴 건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하루도, 아니 몇 시간도 아닌 지금 당장 나가라는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돈 안 드니까 꼭 한번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김정부는 새벽 4시 반이면 늘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지요. 이제는 시계가 아니라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합니다. 젊을 때는 억지로 일어났는데 나이가 드니 시간이 사람을 깨우는 것 같더군요. 김정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납니다. 옆자리에 누운 남편 박춘호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퇴직한 뒤로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진 사람이지요. 김정부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숨소리만 잠시 듣다가 말없이 방문을 닫습니다. 부엌불을 켜자 늘 보던 풍경이 그대로입니다. 오래됐지만 반질반질 닦인 싱크대, 낡은 밥솥,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이지요. 달력에는 날짜마다 작은 글씨가 빼곡합니다. 세입자 월세 들어오는 날, 가게 재료 주문 날짜, 보일러 점검 일정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건 내가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기지요. 김정부는 쌀을 씻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손등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굵어진 마디, 희미한 상처,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 자국들까지요. 이 손으로 이 집을, 이 건물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김정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밥을 올려놓고 나면 마음이 조금 급해집니다. 곧바로 건물 1층 분식집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전날 정리해둔 재료를 다시 꺼내놓습니다. 김정분의 하루는 늘 이런 순서로 흘러왔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몸이 아파도 이 순서는 바뀐 적이 없었지요. 아침 6시쯤 방문 여는 소리가 납니다. 박춘호가 신문을 한 손에 들고 나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무심하게 말합니다. 나 간단히 먹고 갈게. 김정부는 이미 상을 차려두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국 한 그릇입니다. 특별할 건 없지만 빠진 적은 없습니다. 김정부는 상을 조금 밀어주며 말합니다. 뜨거울 때 드세요. 박춘호는 고개만 끄덕이며 숟가락을 듭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습니다. 늘 그래왔기 때문이지요. 신문을 넘기던 그는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건 원래 여자가 챙기는 거잖아. 그 말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정해진 규칙처럼 말이지요. 김정부는 잠시 숟가락을 멈춥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에 하나하나 반응하면 하루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김정분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팔자 좋으세요. 건물도 있고 남편도 공기업 다니다가 퇴직했고요. 이 정도면 복받은 인생이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김정부는 웃기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말이지요. 그 건물은 누가 관리했는지, 그 긴 세월 동안 누가 가게를 지켰는지, 누가 대출금을 갚아왔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김정부는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티내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인생이었지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춘호는 밥을 다 먹고 신문을 접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좀 늦을 수도 있어. 김정부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 그런 날이 잦아졌기 때문이지요.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춘호는 더 말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립니다. 김정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집은 큽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물이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 김정부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적도, 자기 것을 주장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다시 둘러매며 김정부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넘기자고 말이지요. 이 집만큼은, 이 가정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아주 갑작스럽게 듣게 될 줄은 말입니다. 박춘호가 퇴직한 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았습니다. 김정부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장을 입고 나가던 마지막 출근 날 박춘호는 집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그 말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직장에 매여 살았으니 이제는 집에서 편안히 지낼 거라 생각했겠지요. 김정분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을 조금 늦게 먹어도 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집에 있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아침 뉴스만 반복해서 보며 시간을 보냈지요. 김정부는 그 모습이 조금 낯설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심심하시면 분식집에 잠깐 내려오실래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박춘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데는 당신이 하는 거지. 그 말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정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박춘호는 점점 집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지요. 퇴직했는데도 오히려 출근할 때보다 더 바빠 보였습니다. 김정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사람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두던 전화기를 언제부턴가 늘 엎어두기 시작했습니다. 벨이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밖으로 나가받았습니다. 김정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히 나만 예민해지는 거지. 나이 들면 다들 자기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했습니다요. 어느 날부터는 외박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동창 모임이 늦어졌어. 지방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하루 묵고 와야겠어. 설명은 늘 비슷했습니다. 김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을 때도 남편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내의 도리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믿어주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왔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서늘해졌습니다. 집안에서 박춘호의 흔적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발장이 비어있는 날이 많아졌고 옷장 한쪽은 그대로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다른 곳에 자리를 잡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저녁 김정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자주 늦으시네요. 박춘호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퇴직했다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 말에 김정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히 잔소리하는 아내가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정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물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춘호는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김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으면서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함께 늙어갈 거라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실감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부는 여느 때처럼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박춘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정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곁에 있는 게 맞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이 나이에 가정을 의심하는 건 너무 늦은 일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날도 김정부는 분식집 문을 열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괜한 생각 말고 할 일이나 잘하자고 말입니다. 집도 건물도 가게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지켜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곧 이혼하자는 말로 이어질 줄은 말이지요.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김정부는 늘 그렇듯 분식집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다리가 묵직했지만 익숙한 피로였습니다. 이 정도쯤은 참고 넘기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지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고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습니다. 박춘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김정분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박춘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김정부는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를 올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데우고 밥을 퍼담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간간히 들렸지요. 김정부는 이상하게도 그날 밥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먹고 있는데 박춘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김정분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각자 살자.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정부는 순간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정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혹시 농담인가 싶어서였습니다. 박춘호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김정분을 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망설임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정분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김정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화가 나지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해졌습니다. 왜요? 한참 뒤에야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박춘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런 생활이 지겹다. 서로한테 더 이상 할 도리는 다 했잖아. 그 말이 김정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할 도리를 다 했다는 말. 그 말 속에는 이미 정리가 끝난 사람의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김정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힘을 주고 말했습니다. 박춘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이제 끝내자는 거지. 그 말은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는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정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결정을 내려두었다는 걸 말입니다. 생각할 시간은 주셔야죠. 김정분이 말하자 박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급할 건 없지. 하지만 그 말에도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운했던 일들, 참아왔던 말들, 그리고 그래도 지키고 싶었던 가정까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뒷사람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김정부는 그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그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춘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하듯 나섰습니다. 퇴직한 사람이지만 어딘가 갈 곳이 있다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김정부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낮 김정부는 혼자서 구청을 다녀왔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상담 창구 직원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조정으로 하면 금방 끝납니다. 그 말이 오히려 김정분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날 관계였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더 붙잡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부는 박춘호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죠. 박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김정부는 마지막으로 마음속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결혼은 여기까지라고요. 그리고 그 선택이 곧 상상도 못했던 말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분했습니다. 김정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는 손은 늘 하던 대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어딘가 달랐지요. 이혼 조정 날짜가 잡힌 날이라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춘호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옷을 고르고 넥타이를 매는 손놀림이 익숙해 보였지요. 퇴직한 사람이면서도 오늘만큼은 마치 출근하듯 단정했습니다. 그 모습이 김정분의 마음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 맞춰 나가야 합니다. 박춘호가 말했습니다. 김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많이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결심을 굳히면 말이 줄어든다고 하더군요. 구청 조정실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사람들은 다들 조용히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정리되는 자리인데도 공간은 너무도 평범했습니다. 김정부는 그 평범함이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박춘호는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이상할 만큼 여유로웠습니다. 김정부는 그 여유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렇게 편안할까 하고 말이지요. 조정위원이 들어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혼인기간, 자녀 유무, 이혼 의사. 질문은 단정했고 대답은 짧았습니다. 김정부는 네라고 대답했고 박춘호도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간단하게 흘러갔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이 나왔을 때 김정부는 숨을 한번 고릅니다. 박춘호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로 얽히기 싫습니다. 각자 정리하는 걸로 하지요. 그 말이 나오자 조정위원은 김정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정부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박춘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유리하다는 사람의 태도였지요. 김정부는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할지도 정해놓았습니다. 여기서 싸우지 않겠다고요. 말로 다투고 감정으로 뒤엉키고 서로의 추한 모습만 남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정부는 박춘호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자신을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었지요. 도장을 찍는 순간 김정분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또렷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하면서도 이렇게 차분할 수 있다는 것이 김정분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지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남남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박춘호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정분은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안도할 때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표정이지요. 구청을 나서는 길, 박춘호는 걸음이 빨랐습니다. 김정분은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서류 봉투가 손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이제 정리된 거지. 박춘호가 말했습니다. 김정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참 쉽게 들렸습니다. 정리라면 정리할 게 무엇인지부터 정확해야 하는데 말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정분은 버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남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남이라면 이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정은 정으로, 돈은 돈으로, 삶은 삶으로 나눠야 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박춘호는 이미 거실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투가 낮았고 친근했습니다. 김정분은 일부러 모른 척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도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박춘호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정리 좀 해야겠어. 김정분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정리인지, 누구의 정리인지, 어떤 정리인지 말이지요. 그저 조용히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그래요. 김정분이 짧게 대답하자 박춘호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 표정이 김정분에게는 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신호요. 그때 김정분의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따지고 싸우면 박춘호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감정으로 흔들리면 그 사람은 더 강해지지요. 그래서 김정분은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기로요. 김정분의 속내는 간단했습니다. 오늘은 조정실에서 끝내는 날이 아니라 확인하는 날이라고요. 박춘호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사실인지까지 말이지요. 김정분은 마음속으로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저 사람이 여유로운 이유를 반드시 보자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김정분은 조용히 침묵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넘어가는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판을 끝까지 보고 마지막에 정확히 칼을 대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김정분은 곧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알게 됩니다. 이혼이 끝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될 테니까요. 그때 김정분은 울지 않을 겁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을 겁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확인할 것입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인지 말이지요.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온 직후였는데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정분은 현관에 서서 잠시 신발을 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같은 집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드나들던 현관이고 눈을 감고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처음 들어오는 집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김정분이 겨우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박춘호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분은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지 묻기 전에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공기부터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김정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조심스러움보다 당당함이 먼저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처럼 말이지요.
오셨어요. 박춘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김정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김정분이 겨우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박춘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앞으로 같이 살 사람입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김정분의 귀에서는 순간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말의 내용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김정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부터라니요. 이 집은 아직, 아니 방금 전까지도 김정분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김정분이 그렇게 말하자 박춘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조정 끝났잖아. 이제 남남이야. 그러니까 오늘 안에 정리해 주는 게 좋겠어. 그 말은 조심스러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요구였습니다. 김정부는 그제야 이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에요? 김정부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잘못 들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박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히 길어질 필요 없잖아. 그 말에 김정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하루도 아니 몇 시간도 아닌 지금 당장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여자는 그 상황이 익숙한 듯 가방을 옆으로 밀어두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짐은 나중에 가져가셔도 돼요. 오늘은 몸만 나가셔도 되고요. 그 말은 친절을 가장한 선 긋기처럼 들렸습니다. 김정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깊은 모욕감이었습니다. 제가 나가야 한다고요? 김정분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제야 박춘호가 김정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리된 거잖아. 각자 갈 길 가는 거지. 김정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감정을 터뜨리는 게 스스로에게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정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오래된 장식장, 식탁 위에 놓인 물컵 하나까지 모두 자신의 손을 거친 것들이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시간들이 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 살았던 기억 자체가 지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늦어지면 저희도 곤란해서요. 그 말이 마지막 불씨가 되었습니다. 김정부는 그제야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눌러 담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춘호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마치 일이 순조롭게 정리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정부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듯 나갈 인생은 아니라는 생각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정부는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박춘호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정부는 현관 앞에 서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나가야 하는지를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김정부는 현관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순간일수록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지는 법이라는 걸 김정부는 살아오면서 여러 번 배웠지요.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춘호는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여자는 팔짱을 낀 채 시계를 힐끗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오래 머물 계획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남이시니까요. 오늘 안에 정리하시는 게 서로 깔끔하지 않겠어요? 그 말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라는 건 보통 누군가에게서 들은 말 위에 생기지요. 김정부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박춘호는 한숨을 쉬며 거들었습니다. 괜히 일 키우지 말고 나가요. 법적으로도 이미 끝난 일이잖아. 김정부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이 상황이 곧 정리될 거라 믿는 표정이었지요. 김정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걸음에는 조급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인을 끝낸 사람의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다만요. 김정분이 말을 꺼내자 박춘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여자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뭘 또 확인해? 박춘호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정부는 그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인지요? 순간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자는 웃음을 터뜨리듯 말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남편분 집이죠. 설마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김정부는 그 웃음을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 제 명의입니다. 그 말은 크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기처럼 집안을 채웠습니다. 박춘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김정분에게도 보였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박춘호가 다시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김정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살 때부터 제 이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 없고요. 여자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그동안 김정부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요. 그동안 당신이 이 건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박춘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이었지요. 당신이 이 건물로 대출을 알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 박춘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박춘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다 거절당하셨지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당신 명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다는 듯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춘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믿고 있던 마지막 안전장치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예신탁이라는 게 있잖아. 박춘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김정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 말에 박춘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정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명의신탁 아닙니다. 증빙도 다 되어 있고요. 제가 번 돈으로 샀고, 제가 관리했고, 제가 세금 냈습니다. 거실 안에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춘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고 있던 당연함이 사실은 아무 근거도 없었다는 걸
그제야 실감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정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 말이 선언처럼 울렸습니다. 이제는 말로 다툴 이유도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딸 세진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김정부는 현관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 판은 이미 끝났다고요. 이제 남은 건 서류로 확인하는 일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또렷하게 울립니다. 딸 세진은 신발을 벗고 들어오며 거실 안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소파에 앉은 박춘호, 그리고 낯선 여자까지요. 말을 하지 않아도 상황이 어떤지 짐작이 가는 표정이었습니다. 많이 복잡한 상황이네요. 세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럴수록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걸 세진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진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열고 닫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춘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세진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물 관련 서류입니다. 그 말에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건물이라니요? 여자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세진은 그녀를 보지 않고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 집이 포함된 건물 전체요. 세진은 가장 위에 놓인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날짜는 무려 40년 전이었습니다. 김정분이 아직 분식집을 시작하기 전 처음 가게를 정리하고 이 건물을 매입했을 당시의 서류였습니다. 최초 매입자 김정분. 세진은 또렷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굳어졌습니다. 박춘호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잖아. 그때는 다 그렇게 했어. 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세진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최근에 발급받은 것이었습니다. 현재 소유자 김정분. 명의 변경 이력 없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여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박춘호는 그제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눈으로 훑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신하던 세계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본인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당신 명의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진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관리와 운영은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 재산입니다. 여자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말끝을 흐리며 박춘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춘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정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숨긴 적은 없어요. 그 말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김정부는 이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샀고, 제가 관리했고, 제가 지켜온 집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다시 들려왔습니다.
여자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그 말은 김정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박춘호는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눈에 띄게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내 것이라 믿어온 것이 사실은 아내의 삶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세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할 분은 명확합니다. 김정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긴장이 그제야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이 집을 떠나야 하는지 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류가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위로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먼저 말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정부는 천천히 식탁 쪽으로 걸어갑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서본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도 잘 떠오르지 않았지요. 김정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정리하며 말합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이제 확인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박춘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정부는 박춘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아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제 남남이라고 하셨지요. 박춘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잇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남입니다. 그 말이 거실 안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김정부는 감정을 실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김정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여자의 숨이 멎은 듯 보였습니다. 박춘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춘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김정부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제명의 건물입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요. 세진이 곁에서 덧붙입니다. 오늘 바로 나가셔도 문제 없습니다. 거주 권한은 어머니께 있습니다. 여자는 그제야 급하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김정부는 여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놀라셨겠지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에는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박춘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던 집이야. 당신도 그걸 알잖아. 김정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주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웃음도 조롱도 아닌 담담한 미소였습니다. 살던 집이지요. 하지만 당신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박춘호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당연함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김정부는 현관 쪽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짐은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 안에 다 못 챙기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받아왔던 방식 그대로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여자는 박춘호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김정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뿐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박춘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공간처럼 낯설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부는 처음으로 이 집 안에서 자신이 중심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뒷사람도 아닌 이 공간의 주인으로 말입니다. 김정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문은 열어두겠습니다. 정리되시면 말씀 주세요. 그 말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박춘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싸러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김정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언가가 그제야 조금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분의 인생 역시 그제야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가방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서 났습니다. 그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김정분의 귀에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수없이 들었던 소리인데 그날의 소리는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지요. 박춘호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짐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만큼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집에서 그가 들고 나오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적었습니다. 김정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춘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제야 이 공간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몸으로 와닿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박춘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예전처럼 단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정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오게 될 줄은요. 그 말에는 비난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춘호는 한 걸음 다가왔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끝낼 사이는 아니잖아. 그 말에 김정부는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문장은 참 오랜만에 듣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나. 박춘호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김정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산 문제 말이야. 조금은 나눌 수 있잖아. 내가 너무 몰랐던 건 인정할게. 그 말은 제안이었지만 동시에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박춘호가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였지요. 김정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할 말을 고르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김정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늦으셨네요. 박춘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정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바랐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더 가지는 것도 아니었고요. 박춘호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정부는 그 표정을 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바랐던 건요. 내가 여기서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걸 당신이 인정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 말에 박춘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정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산 것도 지켜온 것도 관리해온 것도 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항상 당신 이름 뒤에 가려졌지요. 김정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집이 제 집이라는 걸 이제야 확인한 그 순간이 저한테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박춘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 그 말에 김정부는
처음으로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웃음도 연민도 아닌 담담한 미소였습니다. 손해요? 아니요. 김정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 몫을 다 받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거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박춘호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정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당신 집인 줄 알고 살았던 집이 제 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잖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말에는 승리감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리된 사람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박춘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내밀었던 돈이라는 카드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춘우는 가방 손잡이를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 말은 뒤늦게 나온 사과였습니다. 김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김정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금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서 인정받지 않아도 자기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김정부는 소파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또렷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다고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요. 아침이 왔습니다. 김정부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인데도 몸의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하기엔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눌려있던 무언가는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릴 만큼 고요했지요. 김정부는 잠시 이불을 덮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현실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이상하게도 중심이 바로 잡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늘 누군가의 기분과 일정에 맞춰 하루를 시작해왔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불을 켰습니다. 낯선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늘 쓰던 싱크대, 늘 보던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간이 조금 넓어 보였습니다. 집이 커진 게 아니라 김정분의 숨 쉴 자리가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쌀통 앞에 섰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습관처럼 두 사람 몫을 떠올리다 손을 멈춘 것입니다. 김정부는 그 순간 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분이면 되지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슬프지 않았습니다. 허전함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허전함마저도 이제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데우는 동안 김정부는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말들, 문이 닫히던 소리, 마지막 대화들이 떠오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 생각들에 붙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집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소리가 괜히 크게 느껴졌을 텐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속도를 맞출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김정부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으로 내려갈 시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잠시 멈추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열자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도 답답하지도 않았습니다. 햇빛이 거실 바닥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김정부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밝았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집이란 그저 쉬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이 풍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부는 장식장 앞에 서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분식집을 처음 시작했을 때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재료가, 장사 기록, 그리고 그날그날의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힘들었다. 그래도 버텼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부는 그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 잘 살았네요. 누가 들어주길 바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세진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김정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기보다는요. 이제야 조금 조용해졌어요. 세진은 말없이 웃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정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서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리하고 옷깃을 한 번 더 고쳐 입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에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확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김정부는 집안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할 뻔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며 김정부는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돈을 선택하지 않은 선택이 조금도 후회되지 않는 이유를 말입니다. 이 집이 제 집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자기 인생도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루는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하루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분식집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김정부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괜히 속도를 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얼굴이 좀 달라 보이시네요. 첫 손님이 말을 건넸습니다. 늘 보던 단골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김정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마음이 좀 정리돼서 그런가 봅니다. 그 말은 설명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상태를 말한 것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짧은 대답 하나로 김정부는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굳이 더 말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가게 안이 조금씩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김정부는 주문을 받으며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누구도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시선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2층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보일러 얘기 좀 드려도 될까요? 김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대답이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남편한테 말씀하세요라고 했을 말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기 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세입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분께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맞겠지요. 그 말에 김정부는 아주 잠깐 숨을 고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리를 되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 말은 결심이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뒤 이웃 상인 몇 사람이 가게 앞에 모였습니다. 괜히 날씨 얘기부터 꺼냈지만 말의 방향은 금세 바뀌었습니다. 정분 씨 많이 힘들었지요. 김정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참고 사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김정분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참았다는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 말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건물 관리업체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장님과 직접 연락드리면 될까요? 김정분은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예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김정분은 가게 문을 닫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계단 하나하나가 이상하게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다기보다는 마음에 걸리던 것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놓인 우편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춘호의 이름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김정분은 잠시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관리실로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제는 돌려보내야지요. 그 말에는 미련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리해야 할 일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불빛이 켜진 거실을 바라보며 김정분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판단에 따라 자리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자기 이름으로 서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김정분은 그렇게 다시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걸렸지만 결국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김정분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잘 보이지 않던 건물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김정분은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켤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필요하지 않은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해도 불안하지 않은 시간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컵을 씻고 싱크대를 정리하고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이상하게도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은 늘 누군가의 생활 리듬에 맞춰 움직여왔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분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가구 배치도 벽의 작은 흠집도 모두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풍경들이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자기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 집이 참 오래됐네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부정도 불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온 시간에 대한 담담한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분은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달, 아니 몇 년의 일들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았던 순간들,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 그리고 결국 말하지 않아도 되었던 이유까지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날 돈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입니다. 조금 더 많은 걸 손에 쥐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지금 이 고요함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건 재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세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땠어요? 김정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별일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좋더라. 세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이제 어머니 인생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정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누구나 쓰는 말인데 자기에게는 조금 늦게 도착한 말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김정부는 현관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날 이 집에서 나가야 할 뻔했던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며 김정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돌아올 곳이구나. 그 말은 다짐도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방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김정부는 처음으로 내일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할지 떠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내일이 와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살아도 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정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공간과 필요한 만큼의 숨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정부는 다시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이 집은 김정분의 집이었고 이 인생은 이제 김정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가슴에 남는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꾹 눌러주세요. 새 사연이 올라오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